얘는 동필사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꼭 해야 돼. 동영상 보고 꼭 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긴 해. 근데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이제 수업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꼭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용을 빼려고 하면 안 되고 다 알아서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수업 시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빼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서 빼는 게 아니라.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호르몬의 기능이니? 호르몬의 기능도 마찬가지. 세 번째 왜 또 갑자기 4번이야? 3번 호르몬의 특성과 기능. 2번은 뭐야? 외분비계구나. 얘네들이 내분비계와 외분비계 비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르몬의 특성. 특성. 얘도 동필사. 네 번째가 신경계와 호르몬의 비교. 신호체계. 우리 몸의 신호체계. 이것도 동필사.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꼭 수업 설명 잘 들으면서 써. 알겠죠? 내가 지금 수업 해주는 것처럼. 알았죠? 대답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알겠죠? 이거 이론을 공부할 시간이 없대. 이게 더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단언컨대 제대로 안 해놓잖아. 그러면 기한이 3달입니다. 3달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지? 그냥 눈으로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6개월 때부터는 근본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감각신경이 뭐였지? 운동신경이 뭐였지? 막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내가 질문하면 원래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저번에 신경계를 배웠잖아. 신경계 썼잖아. 그치? 그러면 구심성 신경이 뭐야? 민정아. 구심성 신경이 뭐냐니까? 감각기랑 중추신경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감각기로부터 중추신경으로 흥분을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구심성 신경 거기서 유배가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체계를 잘 잡고 있으라고. 알겠지?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용은 잘 해. 그리고 5번째,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분류.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분류, 종류. 이것도 동부필사. 6번째, 이제 호르몬의 종류죠? 이것도 동부필사 하고 싶은데 할게요. 이건 해줄게요. 내용 그래도 호르몬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2번째 페이지부터는 내가 필기를 해줄게.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꼼꼼하게 설명 듣고 필기해야 돼요. 알겠죠? 시간이 없다잉. 그다음부터 문제만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 알겠죠? 이론 공부하는 시간은 줄일 수 없어요. 알겠죠? 이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이론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내가 알 때까지. 내가 머리가 속에 정리할 때까지 늘려야 되고, 내가 정리가 돼 있으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야지. 많은 문제를 풀어도 적은 시간에 풀려고 노력해야지. 이해되죠? 근데 이론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요. 이걸 내가 못했다고 빨리 하려고 스탑하고 쓰고, 아니면 내가 전에 썼던 거 보고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본인이 느껴야 될 텐데 나중에 운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막 다 똑같은 눈물 흘린다고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막 기본적인 거 다 틀려가지고 갑자기 20몇 점 나오고 막 이런다고.
조금씩 다 헷갈려가지고 본인은 틀린지 몰라. 기본 내용을 틀렸을 때는 본인은 틀린지 몰라. 그냥 이런 거 같아. 그래서 다 답 써서. 그래서 딱 수업 끝난 다음에 전화해보면 다 맞은 것 같아요 이래. 근데 뭐 세네 개 틀려있다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게. 내가 뭘 틀린지도 모르고 막 문제 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무시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정확하게 딱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재야.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안 세는 것 같은 거지. 여섯 번째, 호르몬의 종류.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자, 집에 가서 내용 복습할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내가 영상 올릴 때 수업 영상하고 동필사 영상을 따로 올리잖아. 그러니까 수업 영상으로 일단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수업 영상으로 일단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가 안 된 부분들은 동필사로 공부하면서 설명 들으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라도 나중에 뭐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내용 까먹었다. 그러면 그 동영상 찾아갖고 다시 링크해서 보라고. 딱 링크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 그래서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쓰면서 공부하라고요. 알겠죠? 자,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 줄 거냐면 첫 번째 내분비샘의 종류부터. 내분비샘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를 적어줄 거고. 호르몬의 종류.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호르몬의 표적기관을 정리할 거고요. 표적기관. 각 호르몬들이 어디 가서 기능을 발휘하는지 표적기관. 네 번째 각 호르몬의 기능을 마지막으로 적을 겁니다. 자, 이런 책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내분비샘마다의 호르몬과 표적기관과 기능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면 내용은 많아지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분이 좀 헷갈려도 나머지 내용들을 채워서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죠. 내용은 많아지지만 단단해진다. 마치 벽돌을 많이 사용할수록 무게는 무거워지지만 성벽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알겠죠? 더 무겁지만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도 내용들을 많이 늘리면 외울 건 많아지지만 내용은 단단해진다. 그래서 일부분이 빠져도 다른 내용이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치부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뭐 이렇게 해서 사람 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더 편할 거야. 옆으로 내용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본인에 맞게 적으세요. 일단 머릿속에 있는 내분비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상하부입니다. 자, 시상하부가 대표적인 내분비샘 중에 하나. 자, 근데 이 시상하부의 아래쪽에도 내분비샘이 있죠. 시상하부의 아래쪽에 무슨 내분비샘?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 근데 이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전엽과 후엽으로 나뉜다. 자, 그 다음에 12지장에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이 누구냐면 여기 목 아래쪽도 있구나. 여기 목에 턱하고 윗목 사이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들어있다고. 딱 잡히면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여기 안쪽에 들어있다고. 날개 모양으로 존재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갑상샘입니다. 세 번째 갑상샘. 자, 근데 갑상샘은 중간중간에 부갑상샘이 존재해요. 그래서 부갑상샘에서는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 그리고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관에도 내분비샘이 있는데 얘가 바로 네 번째 이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주먹만한 두 개의 배설기관이 있죠. 신장,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 콩팥 뒤쪽에 숨어있는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이 내부 미셈을 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5번째 부신.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한 근데 이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뉘어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겉질과 속질. 자,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 외분비샘이 있고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이 외분비샘을 뭐라고 하냐면, 외분비샘은 물질을 분비한 다음에 분비관으로 이동하는 걸 외분비샘. 내분비샘은 물질을 분비한 물질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걸 내분비샘이라 그래. 내분비샘이라 그래. 그래서 이 외분비샘을 다른 말로 이자샘이라고 하고요. 이자샘. 이자샘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이자샘 어디서 나오니? 무슨 과정 배울 때 나와? 소화 과정 배울 때 나오죠. 이게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샘 조직. 그러니까 뭐 아밀레이스, 또 뭐 있냐? 트립신,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 펩티데이스는 아니지. 그럼 위지. 펩티데이스 맞구나. 펩티데이스. 위는 펩신이었지. 그지? 이런 소화 효소, 3대 영양소에 소화 효소가 다 들어있는 거,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건 이자샘. 걔네들은 분비관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외분비계에 속하는 거죠. 자, 내분비샘은 뭐라고 하냐면, 혹시 기억나니? 이자샘이 아니라? 이자섬. 오, 그거 좋아. 이자섬이라고 하죠. 이자섬. 이자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췌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췌장이 이자야. 그 만화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막 그런 예리선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너무 섬뜩해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거? 봤어? 아니 서점에서 책 책 썼는데. 이름만 봤어? 그게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일걸? 웹툰인가? 이게 원래 웹툰 원작의 원래 소설이에요. 소설이야. 소설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췌장이 바로 이자야. 알겠죠? 이자섬은 바로 이 내분비샘이고, 이 내분비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나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내분비샘은 다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내분비샘은 다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일단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뭐가 있냐면, 자, 시상하부에서는 CRH와 TRH를 분비하고요. 자, 전엽에서는 CRH니까 ACTH와 TSH와 LTH를 분비합니다. 자, 그리고 후엽에서는 옥시토신과 ADH를 분비합니다. ADH. 자,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을 분비하고요. 아니다. 칼시토닌과 TH를 분비하고. 이거 위치 바꾸자. 위아래만 위치만 바꾸자. 갑상샘에서는 TH와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을 분비합니다. 파라토르몬. 그 다음에 이자의 외부미샘인 이자샘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만든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자. 효소의 이름은 몰라도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모두 만드는 곳이 바로 이자샘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가 분해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 효소 중에서 라이페이스가 있거든요. 지방. 잠깐만. 소화 효소의 이름은 뒤에 ASE가 붙여 있거든요. ASE 이게 소화 효소의 전미사야. 근데 지방을 뜻하는 영어가 뭐야? 팻은 말고, 팻은 그거는 내장 지방이고, 그냥 우리 화학적인 용어에서 지방. 아니, 팻이 아니라니까. 팻은 여기 동물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팻이라고 하고, 그냥 지방은 리피드라 그래.
리피드. 리피드가 바로 지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는 지방에 ID를 빼고 AS를 붙인 거야. 그래서 지방 분해 요소를 바로 라이페이스 또는 리파아제 막 이렇게 외운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아밀레이스는 뭐를 분해해?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거야. 아밀로스가 녹말이야. 그러니까 OSE가 탄수화물의 점이사야. 그러니까 효소는 소화 효소는 기질의 이름에다가 AS를 붙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말테이즈는 말토즈를 분해하고 수크레이스는 수크로즈를 분해한다고요. 알겠죠? 펩티데이스는 펩티드 결합을 끊는 거야. 펩티드에다가 AS 붙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소화 효소 이름을 외우기가 되게 쉽다고. 기질의 이름을 알면 되니까. 그 중에서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 요소다. 근데 왜 지방 분해 요소만 따로 썼냐면 지방 분해 요소는 이자에서만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자가 만약에 다치거나 아프면 지방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토해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고요.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인슐린. 그래서 부신의 겉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아니지. 헷갈린다 나도. 부신의 겉질. 이 부신 겉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겉질을 영어로 코르티코이드라 그래.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다 코르티코이드가 붙어 있다고. 효소 이름에. 그래서 겉질에서 분비되는 건 두 가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자, 속질에서 분비되는 건 에피네프린 또는 뭐 아드레날린 뭐 상관없어요. 자, 다른 이름들을 좀 써줄게. 이제 호르몬들의 다른 이름들. 여기까지 전엽까지 딱 끊으면 각각의 표적기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TRH의 표적기관은 부신 겉질입니다. 부신입니다. TRH 표적기관은 갑상샘. ACTH 표적기관은 미안해, 얘가 부신이 아니었네. 얘가 뇌하수체였네요. 얘도 뇌하수체네. 미안해. 얘도 뇌하수체 전엽. 얘도 뇌하수체. 근데 ACTH 표적기관은 부신이고요. TSH 표적기관은 갑상샘. LTH 표적기관은 젖샘.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지금 표적기관을 썼는데 이 호르몬들의 공통점은 표적기관이 다 샘 조직이죠. 다 샘이죠, 다 샘. 뭐 물론 외분비샘도 하나가 있긴 하지만 얘는 외분비샘, 나머지는 다 내분비샘들이죠. 그러면 샘 조직에 이 호르몬이 전달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샘 조직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표적기관이 샘 조직인 건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를 자극해 주는 거, 얘를 자극해 주는 거, 얘를 자극해 주는 거. 그러니까 CRH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라고 한다고. 얘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TSH는 그렇지. 그러면 LTH는 소샘 자극 호르몬이죠. 따라서 앞에 표적기관의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게 다른 이름이고. 자, ADH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바소프레신이라고 들어봤니?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잘 안 나오긴 해요. 그 생장 호르몬은 전엽이. 네. 생산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바소프레신.
근데 안 나올 거야, 잘. 하지 말자. 바소펜신 잘 안 나오더라. 그냥 항인용 호르몬이라고 하자.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항인용 호르몬. 이건 내가 표적 기관을 써야 되는데. 이름 다른 거는 다르게 쓸게. 다른 색깔로. ADH는 항인용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항인용 호르몬. 그리고 또 뭐 있냐. 여기 있다. 당질 코르티코드는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코티솔. 얘는 코티솔. 같은 말.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 들어봤지? 이것도 가끔 나오는 건데 얘는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각각의 표적기관이 옥시토신의 표적기관은 자궁입니다. 자궁. ADH의 표적기관은 신장. 콩팥으로 갑니다. 신장. 그리고 TH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으로 간다. 간과 근육. 칼스토닌의 표적기관은 뼈, 신장, 소장. 자, 파라토르몬도 표적기관이 뼈, 신장,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의 표적기관 간근육, 인슐린의 표적기관 간근육,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피와 지방과 근육, 피와 지방과 근육.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신장. 신장은 콩팥.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간과 근육이요. 이렇게 표적기관만 쭉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각각 기능을 이제 써줄게. 자, 기능. 자, CRH는 뇌하주체를 자극해서 뇌하주체에서 ACTH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CRH는 뇌하주체를 자극해서 뇌하주체 전엽에서 ACTH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자, TRH는 TSH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뇌하주체에서. 그 다음에 ACTH는 부신으로 가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당코코 분비 촉진. 그 다음에 TSH는 갑상샘으로 가서 TH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자, LTH는 젖샘으로 가서 젖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좀 그렇다. 젖분비라고 쓸게요. 젖분비량을 증가시킨다.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LTH를 호르몬을 남자에게 주사하면 어떻게 된다? 남자한테도 젖이 분비된다고요. 물론 많이 분비되지 않지만 젖샘의 양이 적기 때문에 찌끔찌끔 나오게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남자도 젖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젖샘이 퇴화된 거죠. 남자는.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옷이 적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질질 흐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자궁으로 가서 자궁의 수축을 촉진시켜줍니다. 뭐야, 수분이 뭐야? 자궁의 수축을 촉진한다. 그러면 자궁을 언제 수축해야 돼요? 아기 낳을 때, 그치? 분만할 때. 그래서 분만 유도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분만을 유도해준다. 자, 그리고 ADH는 신장으로 가서, 이거 중요한데, 중요한 호르몬들에다 또 하나 쳐볼게. 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TH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글루카곤 중요한 거. 인슐린 중요한 거. 당질이 중요한 거. 에피네프린 중요한 거. 물론 뭐 그 밖에 호르몬들도 연결되어 있는 호르몬들은 다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긴 해야 돼. 그래서 내용 빠짐없이 일단 다 써주고 있는 거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적용을 해.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한다면 적용하지 말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적용하라고. 알겠죠? 필요한 것만 공부하지 말고.
자, ADH는 신장으로 가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ADH는 표적견이 신장인데 신장은 콩팥이죠. 자, 콩팥으로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 준다. 그러니까 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배설 과정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배설 과정은 세 가지. 기억나니? 정연아? 배설 과정. 오줌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포도당하고 막 이렇게 녹아 여과. 그렇지, 재흡수. 분기 아니라 얼마 답답했나 봐.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콩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콩팥의 겉질. 겉질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건 여과. 그리고 이 보먼주머니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혈관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동하는 건 재흡수. 그 다음에 모혈관, 세뇨관에서 다시, 모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주는 건 분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재흡수가 맞고, 그 재흡수, 물에 대한 재흡수를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ADH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뻔한 걸 다시 내 몸으로 갖고 오는 게 재흡수잖아. 맞죠? 그러면, ADH가 분비가 되면 오줌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오줌에서 물을 내가 내 몸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분의 접수가 되면 이거를 다 빨간색으로 쓰지 말까요? 좀 연한 색깔로 쓰자. 오줌량이 감소합니다. 맞죠? 내가 물을 갖고 왔으니까 대신에 어디서의 물의 양은 늘어나. 그렇죠. 내 몸의 체액량은 늘어나겠죠. 내가 물을 갖고 왔으니까. 체액량이 늘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체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체액을 구성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이 뭐예요? 혈액이죠. 그래서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자,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났지만 지금 양이 늘어난 건 속에 들어있는 용질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용매인 혈장량만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혈장의 농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혈장의 농도는 내려간다. 물량이 많아진 거니까. 자, 그럼 혈장의 농도가 내려가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혈장 삼투압도 내려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생명과학에서의 압력값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압력값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뭐 기압, 뭐 수압, 뭐 혈압, 뭐 삼투압.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전체 생명과학에서 이거 말고 다른 압력은 안 나온 것 같거든. 뭐 또 있니? 이거 말고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압력. 뭐라고? 그래도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로 큰 소 단원에 포함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 기압은 뭐냐면 이거는 생명과학이니까 물리가 아니잖아. 물리에서는 기압을 정확하게 구하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에 맞게 내가 기압을 설명해줘.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아는 척 하는 것 같아. 그냥 안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구하잖아요, 기압. 그래요? P는 CRT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네가 그 물리터를 안 해봐서 그래요. 기압은 공기의 양에 따른 압력이죠. 그냥 공기가 많으면 기압은 높아요. 공기량이 적으면 기압은 낮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압은 낮아요. 대기의 기압은 높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공기량은 적어지니까. 지구과학 하는 애들이 지금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공기량이 적어져요?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기 양에 따른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수압은 뭐예요? 물의 양에 따른 압력이에요. 알겠죠? 물의 양이 많으면 수압은 그렇게 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물총으로 맞는 게 아파요? 아니면 소방차에 그 호수로 물 맞는 게 아파요? 소방차 호수가 더 아프겠죠. 물의 양이 많으니까 막 뼈 부러지고 막 이러죠. 아니면 세차장에 세차기? 세차기 잘못 맞으면 막 이렇게 찢기는 거 알지? 살 찢기는 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뭐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빠르게 많이 써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수압이 센 거잖아. 자, 혈압은 혈액량에 따른 압력이죠.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 다 어떤 양에 따른 압력이잖아. 그러면 삼투압은 뭐에 따른 압력? 농도에 따른 압력이야. 용액의 농도에 따른 압력. 이건 양이 아니죠. 어떤 물이 양이긴 한데 양은 아니다. 용액의 농도에 따른 압력이다.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은 비례한다. 그러니까 혈장의 농도가 내려가면 혈장 삼투압도 내려간다. 이해됐나요? 우리 모든 액체마다 농도가 있고 그 농도마다 삼투압이 존재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자,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돼요? 혈압이란 혈액량에 따른 압력이라고요. 그럼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됐어요? 자, 그럼 오줌량이 적어지면 오줌의 농도인 O0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 O3은 높아지겠죠. 예, 됐어요? 이게 바로 ADH가 분비됐을 때의 우리 몸의 상태라고. 효과라고, 효과. 근데 이 중에서 삼투압인, 항상성인 건 뭐예요? 항상성. 혈압, 항상성. 혈전 삼투압 항상성. 얘는 항상성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성인 거하고 항상성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면, 항상성은 항상 어떻게 조절해줘야 돼?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압과 혈전 삼투압이 변했을 때는 얘들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ADH 분비량이 바뀐다고요. 하지만 얘는 항상성이도 아니다. 아니다. 얘가 바뀐다고 해서 얘를 조절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를 조절하기 위해서 ADH가 분비량이 조절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오줌 삼투압과 오줌의 농도는 ADH에 의한 결과로만 바뀐다고요. 얘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온리 결과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오줌 삼투압과 오줌의 농도는 ADH에 의한 온리 결과로만 해석하면 된다. 얘에 의해서 ADH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인 그 호르몬이 지금 TH하고 글루카곤하고 인슐린하고 에피네프린이 있죠. 이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인 건 따로 이따가 그림으로 정리해 줄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먼저 일단 쓰자. 자, 뼈, 신장, 소장으로 가는 게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둘 다죠. 둘 다 지금 표적기관이 똑같죠. 근데 이 중에서 파라토르몬의 기능 먼저 쓰면, 파라토르몬은 뼈에서 박혀있는 칼슘 원자를 칼슘 이온으로 혈액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면 뼈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대신에 혈액 속에 뭐가 많아져? 칼슘 이온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작용을 할까요? 왜 필요한데? 어디 쓰이는데? 동필사를 안 한 서연이는 모를 거예요. 이게 칼슘이 어디에 쓰여요? 한 명도 없니? 이거 어디 쓰이는지 동필사 제대로. 활주설을 할 때. 그 활주설 할 때 칼슘. 이 칼슘 이온과 액틴이 결합을 하면 액틴이 변성돼서 마이오신 머리하고 결합한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슘 이온이 없으면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뼈를 약하게 하더라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뼈를 약하게 해서라도 만약에 칼슘 이온이 없으면 뼈를 부셔가지고 칼슘 이온을 뽑아낸다고요. 왜? 갑자기 근육에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때는 상관없어. 그냥 자빠지고 말겠지만, 내가 계단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저기 뭐 800개인가? 높은 어떤 계단 막 올라가고 있어요. 다리 힘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지겠죠. 그냥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도 갑자기 다리 풀려버리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육은 절대 힘이 풀리면 안 돼서, 칼슘 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칼슘 이온도 항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뼈에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칼슘 이온으로. 자, 신장에서도 마찬가지. 신장이 하는 일은 수분의 어떤 재흡수를 하는 곳이죠. 칼슘 이온을 해서 증가시킵니다. 칼슘 이온을 재흡수해서 모세혈관으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한다고요. 그래서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용량을 늘린다고. 자,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소지. 소장, 영양소 흡수하는 장소. 그래서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칼슘 이온을 흡수하는 장소입니다. 흡수합니다. 이 세 가지를 촉진하게 되면 결국에 공통적으로 혈액 속에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라토르몬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역반응을 시켜주는 게 누구다? 칼시토닌이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이거에 역반응을 시켜서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기관이 같으면서 서로 반대 기능하는 거,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무슨 작용? 기량작용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과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 다른 거 했는데 색깔 좀 다른 색깔로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할까요? 색깔 이쁘다 이거. 얘는 기량작용 한다. 이렇게 별표. 기량작용 할 때 단골 메뉴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간 근육 이거 좀 이따가 한 번에 쓴다고요. 피하지방간 근육 이따가 한 번 쓴다고. 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나왔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신장으로 가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우리 몸으로 가져오고, 나트륨 이온이 어디 쓰여요? 전도 과정. 신호 전달 과정이 전도와 전달 과정을 이용한다고. 되게 중요한 물질이죠. 자, 그리고 칼륨 이온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나트륨은 가져오고 칼륨은 버려버리는구나. 알겠죠? 근데 이때도 개수가 재흡수하는 건 3개, 2개는 분비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니? 개수가. 펌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3개는 재흡수하고 2개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고요. 펌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비슷한 거야. 비율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 나트륨 이온, 혈중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거를 따로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나트륨 이온이 우리 몸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온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항상 적었을 때 높여주는 어떤 체계가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밥을 많이 안 먹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공복 기간이 되게 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 3, 4일 굶었어. 그럼 이 굶은 사람한테 처음에 줘야 되는 건 뭐게? 밥을 주게 되면, 아니면 얘 많이 굶었으니까 고깃국 먹어. 설렁탕 막 이런 거 주면 큰일 나요. 설렁탕 같은 거 주게 되면 여기 기름기가 들어있잖아. 3, 4일 동안 기름기를 한 번도 소화한 적이 없죠. 그러면 갑자기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자가 흥분해요. 이자가 우와 기름이다! 그래서 막 흥분한다고요.
그러다가 호르몬을 분비하다가 신경에 대한 그 과한 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장이 꼬여요. 심하게 수축해 버린다고요. 갑자기 밥이 돌아서니까 신나가지고 막 과하게 흥분한다고. 그래서 수장이 막 수축을 많이 하다가 쫙 꼬여 버린다고요. 그래서 죽어요. 알겠죠? 정말 죽어요. 그래서 정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처음에 소금물을 일단 좀 주는 거예요. 좀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소금 덩어리를 몇 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압을 좀 조절해주고, 그리고 밥 같은 걸로 일단 좀 한 숟가락 먹고, 탄수화물만, 지방 없는 거, 탄수화물 먹고, 그 다음에 고깃국을 먹고, 다음 식사에 고깃국을 먹는 게 좋아요. 알겠죠? 갑자기 왜? 나트륨 중요하다 하면서 이용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갔던 나머지 호르몬들의 기능은 그림으로, 이 그림은 너네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한 거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한. 뭐 써보니까 내용 별로 없잖아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 그만둬요. 이거 시험 본다 그러면 안 나와, 애들이.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 안 봐요? 봐야죠. 봐야죠. 내가 그만둔다고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만두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들의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도깨비 같지 않니? 그냥 따라해 일단. 자, 이건 뭐냐면 혈관이고요, 혈관. 얘도 혈관. 그리고 얘는 뭐냐면 간. 이 간은 일로 하자. 얘가 간. 얘는 근육. 얘는 피하 지방 조직. 얘는 근육 조직. 그리고 여기는 조직 세포. 우리 몸의 전체 조직 세포. 이 조직 세포는 모든 기관에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기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다 들어있는 조직 세포들. 조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조직 세포를 다 통칭하는 거야. 알겠죠? 뭐 간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다 있는 거. 뭐 피부에도 있고. 네. 서연아 눈 닫아줘. 그리고 세모로 할게요. 세모. 이 세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는 호르몬.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인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H로 적을게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있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는 호르몬인 이 세모 호르몬은 구성하는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넘어갔죠? 그러니까 도움 필수할 때 잘 적어. 단백질계 호르몬인데 얘네들은 단백질계 호르몬. 이 단백질계 호르몬은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 그러니까 표적 세포에 투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막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요. 알겠죠?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수용체가 표면의 바깥에 있다고요. 그래서 표적 세포에 바깥쪽에 수용체가 있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지가 못하니까. 알겠죠? 수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쪽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결합하고 와서 결합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게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기능을 발휘하는데 스위치가 켜진 거야. 그러니까 결합하게 되면
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간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인 글리코젠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포도당으로 바뀐다. 자, 이 반응이 촉진되도록 하는 스위치가 바로 이 호르몬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과 근육세포 내부에 포도당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이 많아진 포도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올까요? 바깥으로 나와요. 이 포도당이 나와서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자,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작용을 A작용이라고 하자. 됐니?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은 간과 근육세포 내부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바뀐 포도당을 혈관으로 바깥 나오도록 유도해 준다고요. 이 기능을 바로 A라고 하자고. 그럼 이 A 기능이 되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의 양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저장된 글리코젠의 양은 줄인다. 자, 그리고 혈관 속의 포도당 양을 늘렸으니까 혈당 양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들어가는 포당량이야. 그래서 혈당량은 증가시킨다. 그게 바로 A작용. 됐어요? 이 혈관으로 나온 포당이, 혈관으로 들어온 이 포당이 흘러가서 조직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 들어가는 작용을 A'이라고 하자고. 포도당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포도당이 공급됐으니까 뭐가 촉진돼? 아까 이 혈당량은 일단 어떻게 돼? 혈당량은? 아니지. 혈당량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당량이라니까. 근데 포도당이 들어왔잖아. 응. 이게 포도당이 들어온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 A'의 작용은 혈당량을 어떻게 준다? 낮춘다. 혈당량은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게 A'이고, 하지만 포도당을 조직세포 내부로 공급을 시켜줬죠. 그럼 포도당이 공급되면 뭐가 촉진돼? 그쵸. 세포 호흡의 기질이 바로 포도당이기 때문에 이 조직세포 내부에서의 세포 호흡은 촉진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포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42%는 물이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지고요. 58%는 열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TP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이거예요. ATP가 있어야지만 물질사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 이 물질사에 에너지가 쓰이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ATP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 만든 에너지로 여러 가지 물질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사가 촉진된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열이 만들어지니까 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기능도 하겠네요. 그게 A'의 기능이라고요.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되나. 자, 얘를 이해했지? A와 A'. 잘 이해하고 여기다 적용할 거야. 티록신부터. 자, 티록신이요. 자, 이 티록신은 자리가 없으니까 뺄게요. 체온이 내려갔어요. 자, 체온이 내려간 상태는 체온을 다시 어떻게 줘야 돼? 높여야죠. 항산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높여야 되잖아. 그럼 체온이 내려갔으니까 자, TH가 분비가 촉진됩니다. TH가 체온을 올려주니까. 자, 그럼 TH가 분비가 촉진되면 자, TH 표적기관은 어디? TH 표적기관? 간과 근육이죠.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같이 증가시킨다고요. 그래서 체온을
다시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TH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 한번 볼게. A에 이어서 A'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A작용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당을 늘리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포당들이 혈관으로 들어오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자, 근데 이 이 A 기능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 저장된 글리코젠의 양을 줄이고 혈당량을 높이는 기능인데, 자, 근데 이 A만 딱 하면 혈당량이 증가되는 게 맞아. 그럼 결국에는 뭐를 조절하기 위한 거야? 이 A 기능은?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이죠. 근데 A 작용만 하면 그건데, A를 한 다음에 이어서 A'을 해버리면 다시 혈당량이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러면 이때 분해했던 그 이유, 분해해가지고 포당 늘린 이유가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조직세포에 공급하기 위해서야? 공급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알겠죠? 이때 늘린 포당들을 혈관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혈당량은 조절되지 않고 뭐만 증가시켜? 열 에너지가 세포업이 촉진되면서 체온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TH의 기능은 절대 A만 단독으로 증가되지 않고 A에 이어서 A'까지 같이 증가시킨다고요. 그래서 증가시킨 포당을 전부 다 체온 유지에 사용되기 위해서 늘렸던 거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어서 한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라고요, 이거를. A에 이어서 A' 증가를 통해서 체온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혈당량을 조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자, 혈당이 낮으면 혈당량 어떻게 해줘야 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된다고. 얘가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 간과 근육에서 A 작용만 촉진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아까 A만 하게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랬죠? A만 증가시킨다고요. 다시 A'를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럼 A'를 해버리면 혈당이 다시 어떻게 돼? 떨어지지. A'를 하면. 그러니까 A'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A'은 억제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혈당량 증가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고 문제에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게 훨씬 더 빨라. 이거는 공용이기 때문에 내가 범용으로 설명해 준 거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범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그림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A인지 A'인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된다. 알겠죠? 자, 인슐린은 반대로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가 됩니다. 낮추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량이 높을 때 인슐린의 양이 이렇게 돼서 혈당량을 높인다. 자, 그럼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되게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은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의 작용을 억제하고 A'을 촉진함으로써 혈당량을 오히려 낮춥니다. 이해되니 그림? 이해하고 정리해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해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 잘 정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될수록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이해가 될수록 머릿속에 잘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전 이해했지만 머릿속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했지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이해만 하고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했지만 모른다야. 그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도 있죠? 여기 에피네프린. 자, 이 에피네프린은 체온이 낮을 때는 체온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죠. 체온이 낮을 때는 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체온을 높일 때는 AA와 A'을 어떻게 해줘야 돼? A에 이어서 A'까지 같이 해줘야지만 체온만 변하죠. 그래서 체온이 내려갈 때는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가 돼서
간과 근육에서 A에 이어서 A'을 증가를 통해 같이 증가를 통해 체온을 올려주고요.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높아져서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만 증가시키고 A'은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됐나요? 따라서 에피네프린은 체온과 혈당량을 둘 다 조절해 줍니다. 둘 다 상황에 따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체온과 혈당량이 둘 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되죠. 체온도 떨어졌고 혈당도 떨어졌어. 그럼 에피네프린이 이 기능과 이 기능을 둘 다 하겠죠. 얘도 하고 얘도 하겠죠. 그럼 뭐가 상충돼요? 기능에 대한 상충이 뭐가 일어나요? 지금 체온 내려갔을 때는 A'을 증가시키잖아. 맞지? 근데 혈당이 내려갔을 때는 A'은 어떻게 해? 억제하죠. 둘이 상충되죠. 그러니까 둘 다 조절이 안 돼요. 알겠죠? 체온하고 혈당이 둘 다 떨어지게 되면 조절이 안 돼서, 둘 다 조절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응급처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 뭐 다치거나 했을 때 막 응급처치 막 하잖아. 그 응급처치가 여러 가지 항생성의 변화 중에서 최소한으로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응급처치야. 알겠죠? 뭐 이렇게 담요를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본대로 이렇게 압박해서 묶어가지고, 혈액의 유출량을 줄여서, 혈압이 변하지 않도록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항생성 변화 중에서 최소한의 항생성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응급처치라고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변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니?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이해됐니? 다시 넘어와서, 얘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 누가 한숨 쉬지 마. 쉬는 시간 벌써 무슨 쉬는 시간이야?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약간 지용성이 높아. 그래서 세포 내부를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잘 통과할 수 있다고요. 다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무슨 계 호르몬?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스테로이드는 지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침투한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바르는 약에도 스테로이드계 연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먹는 약도 스테로이드계 약을 뭐 먹는다, 아니면 코 막 비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 이거 다 스테로이드계 약이거든?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적인 이유가 뭐야? 세포 내부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 세포 내부로 침투하니까 효과가 빠르다고. 하지만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사하고 상의하고, 의사들이 상의하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런 기간 동안에만 복용하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효과는 좋지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세포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세포 내부의 유전자 물질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얘가 작용했는데 들어와서 안쪽에 들어있는 DNA의 수용체가 있어. DNA의 수용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DNA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고요. 이렇게 결합을 한다. 자, 그래서 세포 내부에 있는 DNA에 직접 작용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직접 켜주게 한다고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게 해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의 양을 늘리는 거는 앞에 위에 거랑 똑같지만, 하지만 작용해주는 기질이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세모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지만, 당질 코르티코드는 피하 지방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포도당이 혈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비작용입니다. 자, 그럼 비작용이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은 높아지겠죠. 마찬가지. 자, 그리고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의 양은 감소하는 거죠. 그게 비작용이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B만 따로 한다면 혈당량 증가지만 B를 하고 이 포도당들을 조직세포로 내부로 들어보내주는 B'을 같이 해버리면 혈당량은 조절하지 않고 체온만 증가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B'은 A'과 기능이 같으니까. 이해돼요? 이거 필기를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이해 안 되면 꼭 여러 번 계속 물어봐라. 그리고 동영상도 참고하고. 그래서 이 당질 코르티코드는 당질 코르티코드도 마찬가지 에피네프린처럼 체온이 내려갔을 때도 작용하고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도 작용해서 둘 다 조절해 줍니다. 자,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 기관은 자꾸 입으로 얘기해. 입으로 얘기 안 하고 외워지기는 힘드니까. 자,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B에 이어서 B'을 촉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B에 이어서 B'을 촉진까지 해서 혈당량은 조절되지 않지만 체온만 높아준다. 알겠죠? 혈당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이 증가돼서 피하 지방과 근육에서 B만 증가시키고 B'을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자,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기능입니다. 됐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우리 한 번은 쓰자. 알겠니?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해서 쓰자고. 이거를 여러 번 써보면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내려가면서 쓰게 되면 나도 빼먹어. 지금 내가 쓴 체계대로 좀 적어주는 게 좋아. 내분비세 뭐 있었지? 이 내분비세에서 분비된 호르몬 뭐 있었지? 그 다음에 표적기관은 뭐 있었지? 그 다음에 기능은 뭐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리고 기능 정리할 때도 간과 근육인 건 따로 정리하고 피하지방과 근육인 건 따로 정리하고 나머지부터 쭉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 쓰면 된다고. 알겠니? 내용 정리가 목적이라 그랬어. 정리가. 알겠지?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용 정리가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제대로 하면서 적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적어봤자 이거 7일도 못 가. 3일도 못 가. 알겠죠? 단순하게 암기한 건 3일만 벗어나면 그냥 까먹어.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했던 건 안 까먹어. 잘 안 빠진다고. 빼기가 더 힘들어. 나와. 그래도 안 빠진다고요. 내용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의 특징을 좀 보자. 에피네프린. 여기서 하나 더 있구나. 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도 표적기능 같으면 서로 반대 기능하죠? 얘도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다. 지금 기량작용하는 게 2개 나왔죠? 2커플. 칼스토닌과 파라토르몬, 그리고 글루카곤과 인슐린, 이 2가지가 기량작용 호르몬 지금 나온 거. 그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우리 많이 보는 호르몬이잖아요. 교감신경 말단에 분비되는 물질이 뭐야? 교감신경 말단.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차이점을 좀 써줄게요. 너네들은 근처에다가 적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일단 본론부터 얘기하면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같은 작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화학식이 똑같진 않아. 완전 화학식이 똑같아서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진 않지만 얘네들은 화학식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작용기라고 하는 건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원자 단을 작용기라 그래.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원자 단. 그러니까 다른 화학식이 달라도, 다른 원자의 구성이 달라도, 작용기가 같으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다르지만 같은 작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기능을 하고요. 같은 표적기관에 적용합니다. 표적기관에 적용한다. 그러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을 내가 쫙 뽑아서 이렇게 모았어. 모아다가 심장에 주사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된다? 빨라져요. 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은 같으니까.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심장의 빠르기를 증가시켜주는 거랑 그러면 이게 증가시키려면 노르에피네프린도 표적기관이 심장이죠. 그럼 심장세포에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에피네프린도 심장세포와 결합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표적기관이 같다고.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작용하는 모든 곳은 이 노르에피네프린도 작용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에피네프린도 작용할 수 있다고. 알겠죠? 내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다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놨냐면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의 마지막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가 아니다의 N화를 붙여놓은 겁니다. 알겠죠? 같은 기능이고 같은 표적기관이지만 호르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아닌 건 앞에 노르를 붙인다. 이해되죠? 넘어가면 호르몬의 조절 체계. 자,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 체계. 자, 크게 첫 번째 피드백이 있고, 두 번째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준다. 자, 피드백의 정의는 뭐냐면, 자, 원래 모든 어떤 현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피드백은 반대로 결과가 오히려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바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오히려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향을 끼치는 거. 이 피드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 음성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 양성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 자, 그럼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자, 둘 다 피드백이니까 결과가 원인에 영향 끼치는 건 똑같죠.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영향 끼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원인에게 약화시켜주는 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원인을 약화시키는 현상. 자, 여기서 약화라고 하는 건 감소가 아닙니다. 알겠죠? 약화는 감소가 아니라 경향성에 대한 약화. 그러니까 증가됐던 건 감소시키고, 감소가 된 거에 대한 반대는 뭐야? 감소가 되는 거에 대한 약화는 증가시키는 거죠. 알겠죠? 증가됐던 건 감소시키고, 감소됐던 건 증가시키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양성 피드백은 뭐냐면,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키는 현상이다. 증가됐던 건 더 증가, 감소가 됐던 건 더 감소시켜준다. 알겠죠? 모월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월. 강화는 모열.
약화는 반대 작용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성 피드백의 예, 양성 피드백의 예. 음성 피드백의 예가 뭐가 있니, 윤지야?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네. 음성 피드백의 예. 모든 항상성입니다. 모든 항상성 조절.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성 조절이라면 무조건 피드백 조절을 합니다. 음성 피드백 조절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그럼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고, 낮아지면 높여야 되고, 높아졌는데 더 높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으로 항상성을 조절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항상성 조절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체계가 뭐가 있어? 신호전달 체계.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신호전달 체계가 뭐를 통해서 하거나 뭐를 통해서 해? 호르몬 또는 신경. 그러니까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모든 호르몬과 신경은 다 무슨 조절이다? 음성 피드백이라고요. 알겠죠? 호르몬뿐만 아니라 신경도 음성 피드백일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항상성을 조절한다면, 뭐 예를 들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TRH를 분비하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으로 TSH를 분비하면 갑상샘에서는 TH를 분비하게 되고 이 TH는 간과 근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간과 근육으로 가서 체온을 어떻게 해줘요? 체온을 높여주겠죠? 자, 근데 체온을 높여주는 게 바로 TH 기능인데 TH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온이 어떻게 돼? 많이 증가되겠죠. 근데 계속 증가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 TH가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얘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체온이 과다하게 증가될 수 있으니까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알겠죠? 얘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피드백이 돼서 TRH의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TSH의 분비량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과가 오히려 원인에 영향을 끼쳐서 약화시킨다. 만약에 TH가 부족하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다시 올려줘야 되니까 피드백 돼서 TRH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TSH 분비량도 증가시켜서 다시 TH를 증가시키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온을 증가시키도록 유도를 해준다고.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 자, 양성 피드백은 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성 피드백은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없어야 돼? 항상성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항상성은 무조건 음성 피드백 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는 항상성 조절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예가 LTH, LTH와 옥시토신. 이 LTH와 옥시토신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먼저 분비돼서 우리 몸의 상태를 변화시킨다고요. LTH가 분비가 되면 자궁의 수축이 아니지. 젖 분비가 촉진되겠죠. 젖 분비가 촉진돼요. 자, 그러면 이 젖 분비가 많아졌는데 음성 피드백이 돼서 LTH 분비를 어떻게 한다? 많이 분비되면 피드백 돼서 더 증가시킨다고요. 알겠죠? 더 증가시켜서 증가됐던 LTH를 더 증가시킨다. 그래서
계속 젖이 분비되도록 유도해 준다고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안 빨았어 아이가. 아이가 맛없어 안 먹어. 그래서 분유만 먹었어. 그러면 이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럼 분비량이 감소하죠. 그럼 피드백 되면 더 감소하죠.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에 멈춰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면 빨수록 계속 분비되는 게 젖이었던 거죠. 양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아이가 빨면 빨수록 더 계속 분비되는 게 생성되고 분비되는 게 젖이다.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증가되면 자궁의 수축이 촉진되죠. 자궁의 수축이 촉진된다. 그러면 촉진되면 다시 피드백돼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을 어떻게 한다? 옥시토신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애가 나올 때까지 수축, 애가 아직 안 나왔네, 수축, 애가 안 나왔네, 더 수축해야지. 그치? 수축하다가 애가 안 나왔다고 다시 이완해버리면 다시 들어가죠. 아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나오려고 하면 더, 이렇게 나와야지. 양성 피드백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산모는 아마 고통스럽겠죠. 동물들도, 애기 낳을 때는 뭐 사람처럼 소리 지르진 않지만 아파한다고. 알겠죠? 막 기린 같은 거 막 애기 낳는 거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양성 피드백으로 계속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아플 거예요. 표현을 못 하고 있지만. 살이 찢어지면서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항상성하고 상관없는 거 대표적인 예다. 양성 피드백의 예. 문제, 탐구 문제 1번 1번부터 3번은 환자 3명이 있는데 자, 이 환자 3명은 시상하부의 이상, 뇌하수체 이상, 갑상샘 중 하나의 이상 있는 환자다. 이상 있는 환자입니다. 이게 조건이야. 그랬을 때 TRH, TSH, TH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에 각각의 이상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1분. 1번, 2번, 3번 환자의 각각 이상 있는 부분. 찾은 사람은 대답해줘. 그러니까 이상 있는 장소를 얘기하라고요. 이상 있는 기관. 내가 이렇게 써줬는데 뭘 자꾸 찾아. 이거 3개 중에 이상 있다니까. 갑상선 뇌하수체 시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풀어봤지? 아는 내용이지?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 증증증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증증증은 뭐냐면 원래 증가되는 거 맞잖아.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세 명은 무조건 이 3개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이상 있는 환자지. 여기 정상인 사람 없지. 그러면 이게 환자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는 뭐에 이상이 나면 얘가 TH가 많이 증가되면 피드백에 대해서 TRH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TRH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고 계속 많이 분비되고 있으니까 TRH를 분비하는 뭐의 이상? 시상하부의 이상인 거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증이거나 감인 건 뭐의 이상? 시상하부의 이상이라는 거 명심. 무조건 증증증 감감감은 무조건 시상하부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먼저 걸고 가라고. 자, 그럼 1번은 뭐냐면 증가고 TH가 감소했죠. 원래는 TH가 어떻게 돼야 돼? TSH가 TH의 분비를 유도해 주기 때문에 원래 TH가 증가돼야 되는데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TH를 분비하는 뭐의 이상? 갑상샘의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감소되는데 원래는 감소되는데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TSH를 분비하는 뭐의 이상?
뇌하수체 이상이다. 얘는 시상하부 이상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탐구 2. 환자 1부터 3까지 환자 3명이 있는데 마찬가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감소된 중 하나 이상이 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 하나가 이상이 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TH 분비가 증가되는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1번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문제는 좀 다른 게 앞에 있는 문제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든 정상적인 과정에서 적게 분비가 되든 많이 분비되든 적게 분비되든 이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상이 있어서 증상을 설명해 놓은 거야. 이 시상하부와 갑상샘과 뇌하수체가 이상이 있어서 결국에 공통적으로 뭐에 증가되냐면 TH가 많이 분비되는 게 공통적인 증상이래. 알겠죠? 그렇게 됐을 때 1번, 2번, 3번 환자의 이상 있는 기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 니은, 디귿 호르몬에 어떤 호르몬인지 매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자, 맞춰보세요. 1, 2, 3과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알겠니? 아는 사람 바로 말로 해줘봐. 나 디귿이 T 혹시 있나요? 이거 증가해야 되니까. 오케이, 또. 방금 했던 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 2번은 시상하부의 문제. 그렇지. 그거 두 개를 찜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증가되는 거 이 디귿은 TH고요. 자, 증등증일 땐 뭐의 이상 무조건? 증등증일 땐 무조건 시상하부의 이상이라고요. 얘가 시상하부의 이상입니다. 니은이 TRH. 근데 만약에 니은을 TRH로 하고, 니은을 TSH라고 하고, 기억을 TRH라고 하면, 그러니까 TRH, TSH, TH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얘가 올라갔지, TRH가. 근데 TSH가 줄었지. 그럼 뭐의 이상? 그러면 뇌하수체 이상이죠. 근데 또 TH는 증가됐죠. 또 모두 이상 있어야 돼. 다시. TRH가 증가됐는데, 이거 만약에 TRH라면 기억이 TRH가 증가됐는데, 그럼 TSH가 줄었으니까 뭐의 이상? 뇌하수체 이상. 근데 얘가 줄었는데 또 TH가 증가됐죠. 그럼 뭐의 이상? 그렇죠. 뇌하수체와 갑상은 둘 다 이상 있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류죠. 세 개 중에 한 군데만 이상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기억은 뭐다? T, SH, 니은은 TRH, 얘가 TH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TRH가 내려갔는데 TSH가 높아졌죠. 그럼 뭐의 이상? 그렇죠. TSH를 분비하는 뇌하수체 이상이죠.
TRNH가 내려갔는데 TSH는 줄어요. 자, 그런데 TH가 늘어났으니까 뭐의 이상? 갑상샘의 이상이 있는 거네요. 됐나요? 잘 구분해서 문제 풀면 된다. 필수적 문제도 한두 문제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적으면 돼요. 여기 있죠? 아래쪽에다가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세 가지의 특징을 만족해야 된다. 자, 표준기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표준기관이 같다. 같은 표준기관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같은 표준기관에 작용을 하고 기능은 반대여야 돼요. 반대 기능을 수행해주고 그리고 같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적용 얘가 대표적인 예가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인데 근데 만약에 혈당이 떨어졌어. 그러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돼야 돼, 감소돼야 돼? 얘가 증가돼서 혈당을 올려야죠. 근데 글루카곤 100%, 인슐린 0%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혈당이 낮아서 혈당을 증가시킬 때도 글루카곤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도 같이 분비한다고요. 단 그 양을 다르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에 대한 효과가 뭐예요? 좀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니? 혈당이 내려가면 혈당 높이는 놈만 분비되면 되잖아. 근데 혈당을 낮추는 애는 왜 같이 분비해? 그렇죠. 변화량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서서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항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서서히 변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기작이 바로 기량작용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 이 교감과 부교감은 같은 표적기관으로 가는 것 중에서 반대 기능인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얘가 되게 많다. 원래는 이게 지금 기량작용은 뭐에 대한 기량작용을 써야 되는데 이 기량작용이 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읍시다. 두 번째 삼두근. 삼두근과 이두근. 이 삼두근과 이두근은 같은 뼈에 대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성하죠. 그래서 뼈의 움직임을 같이 조절해 준다고요. 얘는 뼈에 대해서 조절해 준다. 조절해 주는 걸 가운데 옆에다 쓸게요. 세 번째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 얘는 뭐에 대한 기량작용?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은 뭐에 대한 기량작용? 칼륨? 칼슘 이온,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조절해준다. 뭐야? 쇼트래. 칼슘이죠, 칼슘. 졸려. 설명하다 저런 저 처음이네.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준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높이는 거니까 높이는 거 먼저 쓸게요. 글루카곤과 인슐린. 글루카곤과 인슐린도, 뭐에 대한 기량작용?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 그러니까 항상 기량작용 공부할 때 뭐에 대한 기량작용인지 구분하면서 기억해. 그러면 이제 이게 기량작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거든. 다섯 번째,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인슐린.
얘는 기량작용, 뭐에 대한 기량작용? 물론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표적기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같은 작용이어야 되고, 반대 기능이 해야 되잖아. 근데 혈당량의 측면에서는 반대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인슐린은 뭐로 분해하는 걸 억제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걸 억제하죠. 그러면 이 반대작용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촉진시켜줘야지. 근데 당질코르티코젠은 글리코젠을 조절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걸 촉진하죠. 그러니까 기능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표적기관도 같지도 않고요. 아니다, 아예 기량작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걸려서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 기량작용에 대한 기본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은 기량작용 맞게 틀리게. 또 아까 전까지 하다 갑자기 또 그렇게 안 해.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야. 아이씨,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해. 모르겠어. 아이씨, 빨리 쳐다봐. 뭐 맞냐고. 아니요. 아니래. 민정아, 너 모르는 거야? 아니라고? 둘 다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뭐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이 맞아요? 혈당량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이 완전히 맞아요. 혈당량은 기량작용이 맞다. 하지만 체온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이 아니다. 왜냐면 인슐린은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체온은 조절하지만. 그래서 체온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혈당량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이 맞고 체온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라고. 잠깐 쉬었다 하자. 체온 조절 과정에서는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저온 자극인지 고온 자극인지 구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극이 저온 자극이 왔는지 고온 자극이 왔는지 구분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설정점이 높아지는지 내려가는지를 구분해 줘야 되고, 문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깨워. 세 번째는 열 발생량을 조절하는지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지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 이 체온 조절 과정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틀릴 거야. 그래서 이 구분하면서 내가 이거를 정리해 줄게. 자, 첫 번째, 저온 자극이 왔습니다. 자,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이 저온 자극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감각기지. 이 감각기지, 이 중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그리고 네 번째,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인지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인지도 구분해 줘야 돼. 신경인지 호르몬인지 신호 전달 과정이 신경을 통한 전달인지 호르몬인지를 구분해 줘야 된다고. 내가 써줄 때 파란색은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 노란색은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 과정으로 색깔 구분해서 적어줄게. 그래서 색깔 구분해 줘야 돼. 연필로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저온 자극이 오면 이 저온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신경 중에서 감각신경을 통해 시상함으로 전달하죠.
시상하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상하부가 저온인 거를 인지했죠. 저온 자극을 이게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이 시상하부의 온도가 감소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저온 자극이 왔을 때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 이 저온 자극이 바로 시상하부로 온 게 아니라 체온이 내려간 상태란 얘기야. 체온이 내려간 거를 감각신경을 통해 얘가 전달돼서 얘도 내려간 거야. 이해되죠? 당연한 건데 이거를 어떤 내가 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해봐. 잘 구분해보라고. 자, 그러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내려가면 설정점을 어떻게 줘요? 시상하부가 설정하는 설정점을 설정 온도를 높이겠죠. 온도를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추울 때 집에 들어가면 보일러에 온도를 올리는 것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설정점 올려준다고. 이거는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지 실제 온도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시상하부가 설정점을 올려주면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할까요? 발생은 증가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을 내보내는 열 발산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온도가 올라가니까. 발산을 줄여서 우리 몸의 체온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체온 증가는 실제로 증가된 거야? 높이긴 높였지만 이게 높아진 거야? 아니면 원래대로 회복된 거야? 회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체온이 나왔어. 그 체온은 얘야? 아니면 얘야? 얘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변한 거니까. 저온 적이 와서 온도가 쭉 떨어졌어.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원래를 회복한 거지 실제로 더 올라간 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로 나온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체온이 나왔다. 그럼 이 체온은 원인에 해당되는 거지 결과는 이 체온이 아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궁금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안 풀고 나서 한 거라. 그래서 이 조절 과정, 이 열발생량과 열발생량 조절 과정을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되냐면, 이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화살표를 잘 이어. 이 TRH를 아무데나 막 읽으면 안 돼요. 얘가 분비하는 거, 시상하부가 분비하는 거야. 알겠죠? 시상하부한테 이게 TRH를 분비하면, 자, 이 TRH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 뇌하수체로 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를 분비하죠. TSH를 분비하고, 자, TSH는 갑상샘으로 가고, 이 갑상샘에서는 TH를 분비합니다. 그럼 이 TH는 어디로 가요?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이 기능 쓸 때 간단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필기할 때 훨씬 더 간단해져. 근데 얘를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만 빠르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시상하부가 CRH를 분비하면, 자, 이 CRH도 마찬가지 뇌하수체로 가고, 뇌하수체에서는 ACTH로 가고요. ACTH는 부신으로 가고, 부신 겉질. 자,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고, 피하 지방과 근육, 피지. 그래서 B에 이어서 B'을 증가를 통해 체온을 올려준다. 자, 나머지는 다 이제 신경입니다. 자, 신경은 신경인데 체온을 올려주는 건 교감신경이게 부교감신경이게? 교감이겠죠. 전부 다 교감이에요. 이 교감과 부교감이 같이 작용할 수는 없다고. 자, 그 교감신경 중에 한 개는 어디로 가냐면
부신 속질로 갑니다. 부신 속질. 자, 그럼 이 부신 속질에서는 뭘 분비해? 그럼 부신 속질은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 에피네프린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고, 간과 근육에서 A에 이어서 A' 증가를 통해 체온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쫙 그으면, 자, 여기 위까지가, 위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열 발생량 증가입니다. 열 발생량 증가. 그럼 내가 아래쪽에다 쓰는 거는 뭐냐면, 열 발산량 억제 과정을 쓸 거예요. 열 발산 억제. 자, 근데 발생량 증가가 하나 더 있죠. 발생 증가 하나 더. 그러니까 내가 오줌을 쌌을 때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거. 저온 자극이 갑자기 왔을 때 몸이 이렇게 쭉 떨려서 이 골격근을 막 이렇게 떠는 작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체온을 올려주기 위한, 이때도 마찬가지 시상하부가 신경섬유로 명령을 주면, 신경섬유는 중추신경에 들어있는 신경이야. 그러니까 중추신경에 이 시상하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소뇌한테 명령을 주고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소뇌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러면 이 소뇌가 체성신경을 통해 근육을 떨게 만듭니다. 근육을 부르르 떨게 한다고요. 자, 이것도 열 발생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가 총 3가지입니다. 이거 첫 번째 1개, 이거 2가지, 이거 3번째, 이거 4번째라고요. 알겠죠? 이 4가지가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4가지의 작용. 알겠죠? 이거 신호전 해가지고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경에도 배웠으니까. 왜 다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으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작용을 하면 피부 근처 모세혈관. 자, 그럼 이 모세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자,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작아지겠죠. 혈관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근데 그냥 모세혈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모세혈관? 피부 근처니까 바깥쪽과 닿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열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은 뜨겁거든요. 혈액은 열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의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혈량이 감소하게 되면 열 발산이 감소한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량이 감소한다고요. 혈액이 자꾸 열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잇모근을 수축을 해서, 잇모근, 털의 뿌리 근육, 잇모근을 수축을 하면, 자, 잇모근이 쫙 수축을 하게 되면 털이 딱 쓴다고요. 털이 바닥바닥 쓴다고. 자, 그러면 털이 선다. 털이 쭈뼛쭈뼛 서게 되면 열이 나가다가 털들 사이에 머금고 있겠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같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구분해 줄 거냐면, 내가 지금 이 과정은 어디에 자극을 줬을 때야? 몸에 만약에 내가 찬물에 담갔어. 몸에 찬물에 담그면 온도가 어디부터 변해? 체온부터 변하겠죠. 내가 찬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러면 시상하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설치 좀 올리게 되고, 열 발생 증가시켜서 체온을 올리겠지. 근데 찬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연이의 뇌를 열어. 두개골을 뽀개. 그 다음에 시상하부를 꺼내. 이 시상하부만 얼음 속에 이렇게 담궈봐요. 그러면 체온은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내가 시상하부에 자극을 주면 체온은 안 변한 상태에서 시상하부의 온도만 떨어지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추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설정점을 올리게 되고 열 발생량 증가, 열 발생량 억제 활동에서 체온을 어떻게 돼요? 올려주죠. 그러니까 시상하부만 자극을 준다면 체온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하부가 체온이 낮은 줄 알고 온도를 올려주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체온이 올라갔지? 그럼 올라간 건 진짜 올라간 거야? 아니면 회복한 거야? 진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상하부만 자극했을 때는 체온이 결과로만 작용하는 거지. 결과인 거지. 체온이 안 변한 상태에서 체온만 올렸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내가 찬물에 들어가면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체온이 내려가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체온이 먼저 변했으니까 체온의 변화 과정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문제 보자. 줘봐. 넘기면 호르몬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 봐. 쭉 넘어가. 오늘 수업 문제. 수업 문제. 넘어가. 스탑. 7번, 8번 풀어봐요. 첫 번째, 저혈당 자극. 그러면 체온처럼, 온도처럼 우리 피부가 지금 우리 감각기잖아.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우리가 온도를 감각신경이 전달해주는 온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자체가 감각기거든요. 뭐 촉각, 통각, 압각, 그리고 여러 가지 저온, 그리고 고온에 대한 그런 감각기거든. 그러면 이 저혈당을 인지하는 감각기도 있겠지? 피부가 하진 않잖아요. 피부가 들어가서 막 혈당이 높나 낮나 이렇게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당을 인지하는 감각기가 있을 텐데, 자, 이 감각기는 어디 있냐면 이자의 내부 또는 시상하부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소화 기능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뿐만 아니라 혈당량 조절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자라서, 이자가 없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소화도 못하고 혈당 조절도 안 되니까 바로 죽겠네요. 그러니까 소설책 중에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한번 읽어봐. 나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긴 해. 일본 소설인데 췌장이 이자예요. 너의 이자를 먹고 싶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그 멜로지? 멜로? 아, 너 봤어? 아, 애니메이션도 있어? 만화로 봤어? 영화도 있어. 다양하네. 아, 그렇게 유명한 거야? 나 그거 보고 약간 섬찟했는데. 약간 그 호러물인 줄 알았어. 호러물은 아니지? 아. 그러니까 막 그 먹는 그런 괴물, 이자만 골라서 먹는 그런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사랑해서 안 먹는 뭐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 먹는 괴물인데 너무 사랑하니까 안 먹는. 아직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저혈당 자극이 시상하부에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혈당을 올려주기 위한 명령을 내려줄 거라고. 자, 그 중에 하나가 CRH가 있습니다. 아우, CRH 못 쓰냐. 자, CRH가 자극되면 한 번에 색깔별로 쓸게. 그냥 귀찮다. 자, CRH, ACTH, 왜 올라갔지? 당코코가 돼서 뇌하주체, 부신, 살이네. 부신 겉질, 피하 지방과 근육. 얘는 옆으로 써.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피하 지방과 근육에서 B만 증가시키고 B 프라임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감신경입니다. 자, 교감신경. 자, 교감과 부교감. 교감 중에 하나는 부신 속질로 갑니다. 부신 속질로 가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증가하고 A 프라임을 억제한다. 또 다른 교감은 어디로 가냐면 이자의 알파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자, 이 글루카곤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 증가, A 프라임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저혈당 자극일 때 혈당 높이는 과정. 두 번째, 고혈당 자극이 오면, 자, 고혈당 자극은 좀 평범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먹을 게 풍부할 때, 평화로울 때 일어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은 사자 같은 경우가 막 이렇게 사슴 먹잖아. 이게 불쌍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사슴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사자는 그 한 마리를 먹은 다음에 거의 한 달 동안 못 먹어. 정말 한 달 동안 내내 쫄쫄 굶다가 간신히 한 마리 잡은 거야. 얼마나 불쌍해, 사자가. 사슴들은 맨날 처먹잖아요, 풀. 얼마나 배불리 처먹었으면 배가 이렇게 두툼해. 사자는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거야. 그 사자 얼마나 불쌍하냐고. 사슴이 불쌍한 게 아니라. 자, 고혈당 자극이 시상하부에게 가면 이 시상하부는 자, 호르몬을 얻고 드디어 부교감 신경이 나옵니다. 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한다.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하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면, 자, 인슐린은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억제한다 또는 턴 A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A 프라임을 증가시킵니다. A 프라임 증가. 그래서 혈당량을 낮춥니다. 혈삼 조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관여하겠죠. 용질을 조절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니까, 그지? 또는 용매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용질은 조절이 안 된다, 그냥 기억하자. 내용을 뺄 수밖에 없다. 궁금한 사람은 동필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용매를 통해 조절하는 건 그러니까 ADH밖에 없다. 그래서 ADH가 분비가 되면 얘가 신장으로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세 가지 알려줬죠. 혈압은 어떻게 된다? 생각해봐. 혈압은 증가, 혈삼은 감소, O3은 증가. 그렇지. 이 중에서 얘만 항산성이다. 오줌의 삼투압.